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답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설문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좀 짚고 나서 답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설문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설문 내용은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법적 문제들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였었습니까? 맨 끝에 보시게 되면 무효등 확인 심판과 무효등 확인 소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짚어드렸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진다라고 했을 때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 사유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 사유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쟁송은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 비공개 결정은 이제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무효등 확인 심판 결국 동일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거부처분, 무효등 확인 심판 역시도 그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고요. 이때 실효적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실익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협의의 청구의 큰결로 각하 재결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무효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설문 3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간접강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요.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재처분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고 그것이 38조 1항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따른 강제 방법으로서 간접강제 규정이 행정소송법 34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조 1항에서는 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38조 1항이 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 이유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도 제외하라고 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논의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보공개 심판하고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문제는 설문 3번과 설문 4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지기 때문에 설문 1번에서는 어떤 수단이 존재할 수 있는지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심판과 소송에 있어서의 그 특징은 설문 3번과 4번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주시면 되겠고, 또한 설문 1번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보게 된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3번 보시게 되면 만약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재결을 할 수 있겠는가? 재결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여러분들이 요건재결하고 본안재결, 즉 각하재결하고 그리고 인용재결, 기각재결 모두 다 한 번씩은 언급은 해주셔야 됩니다. 언급은 해주시고 나서 어디로 집중을 하시냐면 인용재결로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재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의 유형에 따라 기수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작용은 비공개 결정으로서의 거부처분입니다. 따라서 거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 무효등 확인 심판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을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위에서 무효등 확인 심판을 제외해달라고 했으니까 거부처분 취소심판하고 의무행 심판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서 어떠한 재결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한계를 논의해달라고 했는데 거부처분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인용재결이 나왔을 때 종류는 세 가지였었죠. 취소재결이 하나 있고 변경재결이 있고 여기까지가 형성재결 그리고 변경 명령재결이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세 개 전부 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무행 심판 쪽에 있어서의 인용재결 논의를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성재결하고 그 다음에 이행재결하고 두 가지를 논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고 정보공개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형성재결은 정보공개 재결이 될 것이고 이행재결은 정보공개 명령재결이 될 것입니다. 두 개에 있어서의 한계를 논의하실 때 전자로서 정보공개 재결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형성재결, 정보공개 재결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짚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정보공개 명령 재결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 있어서의 50조 1항에 직접 강제를 통해서는 권리구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형성재결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이 공개재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지금 50조 1항에 있는 직접 처분재결, 즉 직접 정보공개재결의 한계는 결국
모두 일맥상통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문 3번에서는 취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게 되면 무슨 취송이냐? 거부처분 취송입니다. 이때 인용 판결이 나왔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 장관이죠. 공공기관이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즉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 말하는 거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고 끝내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행정소송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논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간접강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한 번, 그 다음 재처분을 하긴 했지만 기속력이 위반돼서 무효인 경우 한 번, 두 가지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성질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이제 배상금 출심하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우리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논의하듯이 이거 역시도 심리적 강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주는데 그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재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상금 출심은 제한된다라는 것, 심리적 강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여기까지만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답안을 보지 않아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긴 봤어요. 그러면 답안을 통해서 간단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결정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법적 성질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청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부 장관 등장했고요. 얘가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무엇이 실현될 수 있다고 했죠? 정보공개 청구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이것은 구체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거는 헌법 제21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처분성이 인정됐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어요. 정보공개 청구권을 실현했습니다. 처분성 인정시킨 다음에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3조하고 9조 1항 본문에 따르게 되면은 정보공개 의무를 기속 의무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다. 근데 공개 청구를 했던 그 대상 정보가 무엇이냐? 즉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만약에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에 있는 각호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재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걸 뭐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 저렇다 이렇게 다 쓰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답안을 줄이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거기 맨 끝에 줄 보시게 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내에서 여기 밑줄 꺼놓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재량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비공개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즉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와 신청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거부는 정보공개 결정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정보공개 결정은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에 대한 거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권 들어가도록 합니다. 거부행위 처분성의 전제조건, 요건으로서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지 신청권의 의미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는 건 있습니다. 대상적격설, 본안판단설, 원고적격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판례 논리를 여러분들이 잠깐 빌려보시게 되면은 신청권이 없는 자가 어떤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반대로 들어가면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권은 거부행위 처분성의 전제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논리고 여러분들은 판례 논리 그대로 해서 대상적격설로 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고적격설이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설이 뭔지 통설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학설, 판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우리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게임이에요. 그렇죠? 게임은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판례 나팔수, 판례 입장을 판례 맹신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판례 나팔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험 보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없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내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면 내 입장에 따른 결론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른 입장의 결론도 같이 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번거로워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문제점을 쓰고 그 다음에 의의나 요건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학설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판례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검토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 포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문제점하고 사안의 경우에는 단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의 구체적인 사정들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검토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뭐예요? 그 논술 문제입니다. 논술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 해결 능력, 상대방의 견해, 상대방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내 입장이 무엇이다 결정하는 게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서 판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례는 가장 공신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판례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설과 의의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학설은 뭐야? 가장 후순입니다. 학설에 목숨 걸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학설 이름만 써도, 학설을 안 써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상적 격설의 입장을 취해야지만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그거 언급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적 격설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이면서 신청권도 동시에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거행의 처분성, 즉 비공개 결정의 처분성 인정될 수 있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량 기속에 대한 논의 들어가 주시고요. 원처분이 재량행위면 거부처분도 재량행위고 원처분이 기속행위면 거부처분도 기속행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에와 똑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밑줄 그시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이거죠.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결정은 재량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설문 1의 해결 들어가 보시게 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법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라고 했어요. 하나는 정보공개법상의 권리구제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밖에 권리구제 방법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18, 19, 20조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8조에 있는 이의 신청은 행정쟁송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빠뜨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19조, 20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겠죠? 여기서 누락된 부분을 그 밖에 권리구제 방법으로 잡아주시게 되는데 여기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비공개 결정의 문제, 거부처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 주장이 문제니까 의무행수성 하나 들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본체쟁송에 대한 논의를 19조, 20조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언급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행청구권 문제이기 때문에 가구제 수단도 가처분에 대한 논의 한번 더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저는 이제 그거는 뺐다고 했습니다. 판례에 따라 저는 민사송으로 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8, 19, 20 들어가시고 양가로 1번에 있는 이의 신청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이의 신청은 18조에 보시게 되면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의 신청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 써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들어갑니다. 옆에 써놓으시고요. 정보공개 심판이죠. 정보공개 심판 19조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정심판법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정보공개법에는 뭐가 없어요? 특별청구기간이 없습니다. 특별청구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적용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 있는 청구기간은 27조에 있습니다. 27조에서 90일, 180일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비공개 결정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 거라고 보시게 되면 90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고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 등장이 바로 교육부 장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16조, 6조 적용시키셔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언급해 주시면 좋은데 빠뜨린다고 해서 큰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무효등 확인 심판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하고 두 개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효등 확인 심판 들어가시게 되면 취소 심판과 사실상 동일한 논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권리구제 한계로서 재처분 의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하게 방식만 언급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되면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라서 재처분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효적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49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의무행 심판에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한정을 시키고 있죠. 그 중에서도 형성 재결이 아니라 이행 재결로서 이행 명령 재결에 있어서만 재처분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형성 재결이든 이행 재결은 다 됐고 의무행 심판 쪽에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심판에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실효적 방법이 되기 힘들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 뒤에서 이제 판례 언급을 하게 될 거고 좀 자세하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판례 이런 입장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판례는 49조 1항에 뭐 있습니까?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고요. 이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근거해서 재처분 의무가 취소 심판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의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논의할 때 말이에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의무행 소송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부작위 협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부작위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겠죠. 의무행 소송을 제기하면 한 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위 협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부작위 위협 확인 판결이라는 인용 판결이 나와도 그 다음에 또다시 거부처분하면 또다시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해야 되고 이렇게 우회적인 수단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의무행 소송을 제기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때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면 취소 심판의 대상이 처분이니까 거부처분 취소 심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우선 대상 적격만 본다면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따르게 되면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 부작위 말고 거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또한 의무행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실효적이에요? 어느 게 더 강력한 권리구제 방법입니까? 의무행 심판 아닙니까? 여기는 의무행 심판 있고 저기는 의무행 소송 없어서 우리도 의무행 소송이 있으면 안 될까?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항상 징징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의무행 심판 인정되는데 어떤 멍충이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필요도 없는 부분, 인정한다고 해서 크게 뭐 달성할 수 있는 이익도 없는데 굳이 여기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는 판례 입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 거부 역시도 행정심판법 5조 3호에서 의무행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심판은 의무행심판 청구가 가능하겠고 이것이 실효적이다 이겁니다. 왜? 49조 2항에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의무행심판에서는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보시게 되면은 임의적 전치 절차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랑의 관계입니까?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랑 뭐가 아니에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엔 뭔데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 절차예요. 전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소결 보시게 되면 의무행 심판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들어가도록 합니다. 18, 19, 20조에서 20조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거부 처분이에요. 처분이기 때문에 작위 존재하고 있으니까 부작위 협판 소송 버려버리고 그냥 위에서 무효동항 소송 버려버리고 그러면 취소소송밖에 안 남으니까 취소소송은요 무조건 뭐가 적용돼요? 제소기한 적용되겠죠? 그럼 제소기한 언급해 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특별 제소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 행정소송법 적용시키시고 행정소송법 20조에 근거해서 90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부분 밑줄 그시고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본문에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을 두고 있고 원칙으로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법률은 지금 여기서 뭔데요? 정보공개법이에요.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은 정보공개 심판을 거쳐야지만은 비로소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적용되죠. 만약에 임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만약 안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비공개 결정 나온 다음에 90일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보공개 심판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복을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은 이제 거부처분 취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경우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취소를 논의한다라는 얘기 앞에서 그냥 주의 한번 시켰고요.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바로 뭐예요? 협의의 소익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문서나 전자문서 등이 폐기돼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행정심판에서도 협의의 청구의 큰결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똑같은 논의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한다? 거기는 뭐 애당초 처음부터 정보공개 심판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거기 만약 집어넣는다고 하게 되면 여기랑 중복 논의가 돼요. 여기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의의 소유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맨 끝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필요적 행정심판 저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된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정보공개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권리구제 방법 들어가시게 되면 의무행성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몇 줄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 그 밖에 권리구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쟁송법 문제가 나왔는데 소송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되면요. 여러분 답안 쓰는 방법 어떻게 쓰나요? 권리구제 수단 묻게 되면은 뭐 이게 1차적 권리구제, 2차적 권리구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순하게 접근해서 답안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항고소송. 항고소송 한번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명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가구제 수단. 가구제 수단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치보장. 가치보장 얘기하고 나서 결과제거. 결과제거 청구 얘기하고 나서 헌법소원. 7개 끝.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잡는 이유는 그래요. 여기서 위에 있는 항고소송과 밑에 있는 무명항고소송 합치게 되면 이게 항고소송 전체죠.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건 법정항고소송이고 밑에 있는 건 법정 외항고소송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묻게 되면 이게 바로 항고쟁송 또는 행정쟁송입니다. 행정쟁송, 행정심판 포함시킨 것이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는 바로 뭐냐면 본체쟁송이에요. 본체쟁송. 그러니까 밑에 가구제까지 포함시켜서 보전쟁송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이제 행정쟁송이 완성이 됩니다. 행정쟁송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1차적 권리구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가치보장 들어가 주시면서 여기서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와 같은 처분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위법한 결과 상태로서의 법률 상태나 사실 상태에 대한 제거, 원상 회복에 대한 문제, 결과 제거 들어가시고 여기까지는 일반 법원. 이거하고 권리구제가 안 되면 이제 보충성 원칙 충족시키고 보충적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풀 때 권리구제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안에서는 이 나머지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여기서 이렇게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몇 줄 들어가요? 많아봐야 3줄이에요. 5줄이에요. 아시겠죠? 3줄, 5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의무행수성,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의무행수성 간단하게 처리한다. 의무행수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의무행수성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뭔데요? 행정수송법 제4조에 따르게 되면 항고소송의 종류는 3개밖에 없으니까 취의수송, 무효등항성, 부자격판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법정항고소송, 법정 외항고소송으로서 이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논의 어디 나오는 겁니까?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 나오는 것이죠.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 보시게 되면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 하나하고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무명항고소송 어디 소속입니까?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의 문제죠. 왜? 사전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밑줄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부자격판송 밑줄. 부자격판송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행수송에 대한 배제 규정, 특칙, 특별 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현행법 해석상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기에는 의무행심판 밑줄. 행정심판법에는 의무행심판, 사전심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 행정소법에 없지 않냐? 왜 없을까? 여기는 왜 있을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시루적 권리구제 밑줄. 이건 뭐예요? 의무행 소송이 없다라고 해서 권리구제를 못 시키는 건 아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인정할 수 없는데 판례 역시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 그래서 의무행 소송을 통해서 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방법은 불가. 걸리는 시간은 3줄에서 5줄. 여기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야? 부작위 미흡한 소송은 특칙이다. 이건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행 소송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교과서마다 다 달리 얘기를 해요. 예, 접근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데 공히 아무도 빠뜨리지 않는 얘기는 바로 부작위 판소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작위 판소에 대한 언급은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행정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바로 뭔데요? 비공개결정. 비공개결정은 뭡니까? 거부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예의 금결로 각하죠. 그죠? 맨 밑에 줄의 밑줄, 신청예의 금결로 각하결정. 신청예의 금결로 각하결정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들어가시고,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소극적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집행정지는 현상 유지적 기능 밑줄 그시고, 소극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이 있잖아요. 그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집행정지는 뭐예요? 원상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지는 못해요. 어떤 걸 유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집니까? 가처분이 필요해집니다. 그죠? 가처분 논의로 들어가시고 행정심판 먼저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심판 먼저, 소송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니까.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 1월 25일 2010년도 도입됐어요. 임시처분제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몇 조에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30조, 임시처분은 31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임시처분이라는 것은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 기능을. 임시처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생각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떠올리세요? 머릿속으로 집행정지 요건 떠올리십니다. 비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 외워놓고 비교 들어가시는 겁니다. 뭐랑 비슷해요? 기억법. 그죠? 기억법. 신림동 학원에도 기억법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학원이 여긴가? 아닙니다. 다른 학원이군요. 기억법 가르치는 학원이 있던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죠? 기억법이나 아니면 속독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좀 늦어요. 초중학교 때 정도 배우시면 돼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법을 잠깐 배웠었는데, 기억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기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그 강동구 쪽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천호동에 가서 거기밖에 옷 살 데가 없었어요. 백화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옷을 사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재밌는 거 자보를 봤어요. 전봇대에 기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사다 말까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앞에 딱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갖고 있는데 자기한테 뭐 학생들 한 20-30명 있었거든요. 자기한테 단어를 아무거나 막 불러보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보면 너무 쉬우니까 그죠? 최대한 어려운 거 막 불렀어요. 100개를 딱 불렀더니 여기서 1, 2, 3, 10개, 11, 12, 20개 이렇게 해서 100개를 딱 쓰더라고요. 막 써요. 그게 좀 천천히 써서 뭔가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100개를 딱 쓰더니 이렇게 막 쓰고 나서 뒤를 딱 돌아요. 딱 돌더니 우리 보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37번이 뭔지 물어봐라. 45번이 뭔지 물어봐라. 그냥 막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쭉 외워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번 쭉 외워보세요. 선생님 51번부터 쭉 외워보세요. 홀수번호로 한번 외워보세요. 짝수번호로 외워보세요.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야 이럴 수가 대단하신 분이시군. 그래서 뭔가요? 그래서 돈을 냈어요. 돈을 내고 가르쳐 주세요. 교과서를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방법이라면. 그랬더니 아주 빡센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뭐 한 10페이지짜리 종이를 줬나? 근데 거기 보니까 그림이 막 있어요. 아이가 뭐 자전거를 타는 그림도 있고 엄마랑 손잡고 시장 가는 그림도 있고 막 그런 그림들인데 그림 100개를 무조건 외우래요. 그건 이제 무식하게 외우래요. 외워갖고 왔죠. 외워갖고 가고 나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어떤 물건과 어떤 현상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그 그림에 전부 대입해서 기억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가 말았어요. 이러다가 돌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머리가 좋은 건가 아니면 열심히 배운 건가 도대체 뭔 일이 생기냐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보이는 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죠. 머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외워야 되는데 엉뚱한 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걸 다 외워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지우자 막 털었어요. 예, 그냥 내 방식대로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빽빽이. 그죠? 예, 그게 낫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렸는데 예, 지금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예, 여기에 있는 임시처분에 있어서 이 요건을 뭐랑 비교를 하시냐면 집행정지 요건을 여러분들 암기하셨으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기억하면 좀 더 편하다 이겁니다. 집행정지 요건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첫 번째. 적법한 본안 판단에 의해서, 그죠? 예, 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우선 본안 소송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왜? 처분이 있어야지만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겠죠. 없애버릴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세 번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긴급한 필요. 예, 1578년도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소송은 끝납니다. 예, 그래서 긴급한 필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예,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집행정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 예, 인용 판결의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집행정지인데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야. 이러면 집행정지 같은 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실효성 확보의 대상으로서의 승소 판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교합니다. 첫 번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예, 적법한 심판 청구의 계속 있네요. 예, 1번 공이 동일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필요합니까? 아니죠. 가처분, 임시처분은요, 사전소송이에요. 사전소송이기 때문에, 이걸 치게 되면, 이 사전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 현재 어떤 처분이 있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집행정지 쪽에만 있는 거예요. 뭐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처분, 집행정지 쪽에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 처분이지, 가처분의 대상으로 처분은 아니다. 알겠죠?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처분. 예, 이거는 임시처분 쪽에는 없어요. 버려버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거기 있습니까?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 방지 필요성. 이게 바로 뭐예요? 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 긴급한 필요. 긴급한 필요 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위험 방지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급박한 위험 방지 필요성. 왜? 긴급한 필요가 뭔데요? 예,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다가 시간적 급박성이에요. 그쵸?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박한 위험 방지의 필요성. 긴급한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2번 빼고 다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합니다. 5번.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 6번 뭡니까? 6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 마이너스 방향이 끝까지 갔다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의심이 들어요. 상당한 의심이 플러스 방향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임시적 지위를 설정할 때는 집행정지보다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진다 이거야.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이 마이너스 끝까지만 안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좀 가줘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야. 좀 더 엄격해진다라는 거죠. 2번 버리고 그 다음에 6번 강화시키면 임시처분이에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체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 2번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실제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학능력시험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라고 누가 했어요? 대학 교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가. 원래 판례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러는 거죠. 이거 수학 능력 시험 안에 뭐가, 이 정보 안에, 데이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학교 간에 그 성적이 분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학교 간 성적 분포가 들어가 이거 공개해버리게 되면 학교 간 서열화가 심각해진다 이거야. 이런 걱정을 했어요. 예, 비공개해버렸죠. 여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대학 교수가 팔아먹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학 교수가 팔아먹냐? 학문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문 연구 목적으로 필요했으니까 이 대학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서열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건 양성 반응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판례는 그래 판시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만약에 지금 수학력 시험 정보 청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위법합니까? 안 위법합니까? 비공개 결정이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지죠. 위법해지면 상당한 의심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보 공개 청구한 청구인이 누구예요?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메가스터디예요. 그렇죠? 메가스터디한테 만약에 이 정보 다 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교육 따윈 이게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없는데, 그죠? 예.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학교를 그냥 그걸로 하면 안 될까? 예, 그 국가에서 만든 학교라고 하고 국가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과 비교했을 때 메가스터디 제가 저도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그쪽에는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해봤는데 너무 잘 가르쳐요. 어떻게 그리 잘 가르치지? 예, 기술적으로도 엄청나요. 그런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뭐 저희 학교 좀 특수할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우선 연교시가 없어요. 딴 학교는 있더라고요. 제가 촌에 나온 학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맨날 그 럭비하는 학교 나왔어요. 럭비 고등학교는 아니고 배양 영재를 키우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배양 영재 그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거의 운동부가 되게 많고 막 그러니까 운동부가 중심이지 학생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교시 없어요. 그럼 오전에 수업하냐? 오전에 수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우선 이제 영어 선생님은 책만 읽고 가시고, 수학 선생님은 여기다가 문제 4개 딱 써놓고, 저기 주무시고 계시고, 1번, 13번, 21번 나와서 풀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이 만약에 7월 15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15번 큰일 나는 날 아닙니까? 그죠? 전국에 있는 모든 반에 15번들 다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15번 문제 풀어야 돼. 한 번은 하루에. 문제 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안 풀어줘요. 끝났어요. 띵동댕. 그럼 나가야 돼. 오전 이렇게 끝내요.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밥 딱 먹고 1시 되면은 전교생은 이렇게 막 방송 나와요. 전교생은 대운동장으로 모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요. 나가면 뭐 하냐면 이제 밴드부가 나와서 막 기타를 쳐요. 막 기타를 치고 응원단이 막 춤을 춰요. 우린 따라해요. 새벽이 아니라 그냥 오후 한 3, 4시 되잖아요. 3, 4시 딱 되면은 갑자기 이제 조를 짜요. 조를 짜서 몇 반부터 몇 반까지 동대문 운동장, 몇 반까지 몇 반까지는 뭐 잠실 운동 다 보내요. 뭐 하는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운동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저희 언제 공부하냐고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손을 안 대요. 딱 그만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 안에 대학 못 가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가서 이제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때 최대한 다 놀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쉬울 게 없어. 그래서 다 재수예요. 그런 학교예요. 메가스터디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를 가르쳤으면 저희 학교에 한 학년이 한 750 좀 넘는데 750명이 서울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혔어요, 애들이. 그죠? 국가가 메가스터디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기서 사립학원 관계자가 뭘 했어요? 과학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교육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공개 결정은 적법입니다. 적법이니까 뭐예요? 아까 임시처분은요? 집행정지는 마이너스 끝까지인데 임시처분은 플러스 조금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갈 가능성이 없어요. 위법해질 가능성이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이 없어서 임시처분 안 되는 걸로 결론 나오는 것이 맞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처분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민사집행법 300조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래서 가처분을 행정소송에서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제일 강력한 놈은 뭐냐면 바로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3번. 위에선 뭐라고 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행성을 배제시키는 특칙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가처분에 대한 문제는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 23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처분에 대한 배제 규정, 특칙 규정이다라고 봐서 배제시켜버리면 되고 한마디 더 한다면 이거 얘기해 주세요. 본체 소송으로서 사전소송 의무행성이 없는데 그 위에 올라탈 만한 보전소송으로서 가처분이 어떻게 인정되겠냐. 의무행성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가처분 인정 안 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행정소송법 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3개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똑같이 4조에서 항고소의 종류를 4개로 가져가요. 취소, 무효 살리고 그 다음 부작위 판정 버리고 거기다가 의무행수성하고 예방적 금지성을 2개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 의무행수성하고 예방적 금지성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항고소송 안에 사전소송이 들어왔잖아요. 사전소송이 들어왔으니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모두 있겠어요. 거긴 가처분도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은 의무행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도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쓴다면 그 얘기도 1번 써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설문 1번의 해결, 이의신청, 그 다음에 의무행심판으로서의 정보공개 심판 이게 제일 좋다고 했고 정보공개소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택과 집중, 예, 온도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강약 조절을 할 것인가? 예, 이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답안에서 무슨 말씀이냐? 설문 3번하고 4번에서 정봉기 심판의 한계, 그 다음에 설문 4번에서 예, 간접강제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 1번은 뭐예요? 수단은 여기까지만 물었어요. 수단은 그럼 뭐 나와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기속력이나 간접강제나 이런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수단이 있다까지만이에요. 알겠죠? 예, 그걸 구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설문 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설문 2번에 필요 없고요. 설문 3번 들어갑니다. 7페이지 설문 3의 해결. 어떤 행정심판이 있는지 그 행정심판의 형식에 따라서 인용재결의 형식을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예. 무효등학 심판 버려버리고 거부처분 취소, 거부처분 의무행심판 두 개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결의 형식 얘기한 다음에 권리구제 한 개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인용재결이에요. 인용재결인데 그래도 재결의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딴 재결도 얘기해 주셔야 되죠? 행정심판법원의 재결의 형식 다 어디 있어요? 다 43조에 있어요. 그죠? 43조 한번 쭉 털어주시면 됩니다. 터는데 거기서 한 개만 포기하시면 돼요. 뭘 포기하면 돼요? 사항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1항 각하재결, 요건재결로서 각하재결을 툭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본안재결 들어가시고, 메인은 인용재결 얘기가 나와야지 권리구제 한 개의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43조 2항에 있는 기각재결 한번 툭 던지세요. 그 다음에 인용재결 들어가요. 지금 뭐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취소심판하고 의무행심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무효등학심판은 몇 항? 취소, 3항, 무효, 4항, 의무행, 예, 5항, 4항 버리고 3, 5 찌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용재결 보시게 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 변경 재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성재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 취소라는 내용과 변경이라는 내용과 두 가지의 인용재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예요. 그렇죠? 뒤에 좀 더 자세히 예, 이행재결로서의 변경 명령재결도 논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행심판으로서 의무행재결. 의무행재결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우리가 의무이행재결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형성재결하고 그 다음에 이행재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처분명령재결을 뭐라고도 합니까? 이행명령재결이라고도 말해요. 이행명령재결이라고도 표현 하나하나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처분 취소심판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합니다. 거부처분 취소심판. 예, 법 개정되면서,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 뭐 사라졌습니까? 취소 명령재결 사라졌죠. 3개 남아있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취소재결,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 명령재결 3개 있고요. 여기서 변경이라는 것은 정보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공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재결 들어가시고요. 형성재결에서 이거 조심하세요. 예,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요. 예, 취소에다가 동그라미 1,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2. 취소 변경재결에서 취소 동그라미 1, 변경 동그라미 2. 둘 다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부분공개 때문에 등장하는 변경재결이라고 할지라도 재처분해줘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죠? 둘 다 재처분 의무가 핵심적으로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재처분 의무. 일로 들어가요. 긍정설 보시게 되면 판례 입장이죠. 긍정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거 일반적 기속력 규정인데 기속력 안에 뭐뭐뭐 있다. 예, 반복금지요. 재처분의 의무, 원상회복 의무인데 이 안에 재처분 의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어쨌든 49조 1항이 있으니까 이거 근거로 해서 재처분 의무 어디도 인정할 수 있다. 취소심판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설 보시게 되면 부정설. 예,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여러분 기속력 생각해봐요. 반복금지는 소극적 의무예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뭐야? 적극적 의무예요. 소송에서 판례가 예, 지금은 인정하죠. 하소 원자부담금 판례 때문에 그렇죠? 예,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행정소송법에도 30조 1항에 일반적 기속력 규정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 여기서는 이렇게 인정하면서 거기서 인정 안 했던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었어요. 지금까지 판례가 서로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정 안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기속력에는 소극적 의무하고 적극적 의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 여러분 반복금지 규정 보신 적 있습니까? 위반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반복금지 규정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반복금지 규정 없는 불구하고 당연히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처분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소극적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극적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 기속력 규정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처분행정청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의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는 적극적 재처분 의무 규정은 있는데 원상회복 의무, 적극적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처분 의무 이건 적극적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하겠다. 부정설. 판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 동그라미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취소 심판. 거부 처분 취소 심판.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이 행정심판은 바로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이전의 신청 밑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두 번째 신청 필요 없음이에요. 그쵸? 거부 처분했던 그 옛날 그 신청 있죠? 그 신청에 대해 다시 한번 반응해 주시라. 이게 바로 재처분이잖아요. 그쵸? 예, 새로운 두 번째 신청 필요 없다. 그게 재처분 의무란 말이에요, 지금.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 거부 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맞는 게 돼버리죠. 검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처분 의무 배제 규정. 우리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부작위 판성은 의무의 수용에 대한 배제 규정,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배제 규정. 여기도 그거죠.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거부 처분이 취소 심판이나 무효등화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고 의무행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 겹쳤다 두 개가. 거부 처분 범위 겹쳤죠? 겹쳐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 쪽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쵸? 예, 재처분 의무를 의무행 심판에만 인정했던 것은 똑같이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때 입법자의 의도는 뭐랑? 이쪽 가지 말고 이쪽 가라. 맞습니까? 그죠? 예,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로만 이렇게 보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나눠갖고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딱 하면 되죠. 예. 무슨 말이냐? 저도 모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딱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 위에 있는 거 이거 위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취소 심판, 밑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무효등박이 심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뭔데요? 얘는 의무행 심판. 의무행 심판인데 여기서 겹치는 부분 있죠? 이 거부 처분이죠, 이게. 예, 겹치는 부분이 바로 거부 처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49조 2항에서 재처분 의무를 누구한테만 여기 노란색에 있는 이 의무행 심판한테만 인정했다라는 것은 거부 처분의 범위 내에서 뭐는 없애버려라, 흰색은 생각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흰색이 뭐 이게 하지 마. 하지 말고 여기 그 점수는 하자. 이게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9조 2항에 대한 규정은 거부 처분의 범위 내에서 뭐 하겠다? 취소 심판과 무효등박 심판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죠. 이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 인정해봐. 네 맘대로 해봐. 거부 처분 취소 심판에 있어서 만약에 재처분 의무 인정해봅시다. 판례처럼. 근데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에 대한 강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50조 1항에 있죠. 50조 1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이행 심판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재처분의 의무를 우리가 49조 1항이라는 걸 가지고 해갖고 49조 1항을 가지고 재처분 의무를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인정했어. 좋아. 근데 너 진짜 50조 1항 갖고 취소 심판에서 직접 강제도 인정할 수 있겠냐? 그럼 차라리 네가 법을 만들어. 그게 낫다.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방법이 없으면 뭐라 인정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행 심판에만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 쪽에서 인용 재결 3개 중에서 뭐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 그리고 변경 재결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 재결 보도록 합니다. 아직까지 거부처분 취소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행 재결은 뭐 하나만 있습니까? 취소 명령 재결 사라졌고 변경 명령 재결만 살아있는데 좋아요. 변경 명령 재결에 있어서 변경 의무 인정됩니까? 이건 재처분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에 따르는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결의 취지에 따르는 의무로서 행정심판법 49조 1항의 기속력 근거에서 변경 의무 인정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변경이라는 부분, 이거 전체 취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죠? 부분 공개 부분만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변경 의무 불이행했을 때 강제 방법도 없어. 있어요?
변경 명령제결인데. 저기요. 행정심판법 50조 1항에 있는 그 강제 방법은 예, 명령제결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변경 명령제결 아닙니까? 이것도 명령제결, 이거 명령제결인데 50조 1항 갖고 강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제가 다시 거꾸로 얘기해 드릴게요. 둘 다 명령제결인 건 맞는데요. 그 명령제결은요. 이행명령제결이라고요. 의무이행심판에 있는 이행제결, 의무이행심판에 있는 명령제결 그쪽이라고요. 취소심판 쪽에 있어서의 명령제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긴 강제방법도 없어요. 그죠? 이것도 권리구제 한 개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의무행심판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의무행심판에서 9페이지에 있는 거 처음부터 중간까지 있는 거 뭐예요? 형성제결, 이행제결, 특정처분, 그 다음에 일정처분에 대한 문제는 이건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닌데 써주긴 써줘야 돼요. 간단하게. 그렇다면은 한 4-5줄 정도? 예, 그 정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무행 심판에서 정보공개 심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보공개 심판으로서의 의무행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의무행 심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의무행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안 들리셨죠? 네, 의무행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 처분제결하고 처분명령제결이죠. 처분제결이 형성제결이고 처분명령제결이 이행제결이에요. 뭘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행정심판법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처럼 써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부관, 제가 전 시간에 뭘로 설명드렸죠? 도로조명 허가로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부관할 수 있는 부분, 부관 부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아니면 처분행정청의 처분 권한, 존중의 필요성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또 형성제결 여기서 바로 해버리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형성제결이 먼저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뭐가 없어져요? 행정심판법 50조 1항에 있는 직접처분제결이라는 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왜 뒤에서 직접처분제결, 이거 형성제결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접 강제방법이야. 행정소송에서의 간접강제랑 비교되는 직접강제방법 맞아요. 하지만 제결끼리 비교해보게 되면 이것도 형성제결이라고요. 그렇죠? 앞에 형성제결, 이행제결이 있고 뒤에서 직접 형성제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형성제결을 우선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여기는 형성제결은 왜 있냐고요. 그런 문제가 뒤에서 얘가 기다리는 이유는 뭘 앞에다가 들이밀라는 거예요? 이행제결을 들이밀라는 것이다. 이게 먼저다 이거예요. 재량행위설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된다. 처분제결 원칙설 형성제결이 먼저다. 처분명령제결 원칙설 이행제결이 먼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명령제결 원칙설이 통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처분제결이라는 형성제결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뭐밖에 있을 수 없어요? 특정 처분제결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일정 처분제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성제결에 대한 문제는 우선 패스. 우리가 우선을 뭘로 잡았어요? 이행제결을 우선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행제결로 다시 들어오세요. 이행제결로 들어왔는데 그 이행제결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됐던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분이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갖고 다시 한번 나누세요. 여기서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특정처분 명령제결 하란 말이에요. 특정처분 명령제결. 그 다음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 특정처분이냐 일정처분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학설 보세요. 위법 부당 구별설. 이건 뭐예요? 여기가 적법정당이에요. 여기가 적법정당이야. 올라갈수록 나쁜 거예요. 여기는 뭐겠어요? 적법부당. 여기는 뭐예요? 위법이에요. 위법.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정당과 부당 사이의 거리가 좀 짧아요. 그쵸? 적법하고 위법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요. 그쵸? 그럼 멀면 여기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좁으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좁은 부당은 특정 처분 제결하고 위법은 일정 처분 제결을 하자. 참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거니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일정 처분 명령 제결설, 그 다음에 명백설 이렇게 있는데 일정 처분 명령 제결을 원칙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재량권 존중 측면에서 이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일리가 있긴 있는데 명백설이 맞습니다. 명백설이 왜 맞냐면 이런 거 생각해봐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인데 거의 기속행위나 매한가지야. 재량은 재량인데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있을 것 같아. 이 처분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그럼 기속행위랑 똑같이 취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데 명백한 이거 A란 처분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량행위군 제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정 처분 명령 제결을 하잖아요. 그럼 처분행정청이 또 딴짓할 수 있잖아요. 또 딴짓하면 또 다퉈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분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백하면 특정 처분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게 맞습니다. 이게 다수설이고요. 그래서 명백설의 입장에 타당하다. 이건 그냥 포석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심판으로 들어오십니다. 형성재결. 이게 여기 별표 1000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 재결이라는 형성 재결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죠. 그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 재결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도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형성 재결의 그 논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강제 방법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행 재결로서 이행 재결은 무슨 재결? 처분 명령 재결. 그죠? 처분 명령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인데 정보공개 심판으로 들어오면 뭐가 돼요? 정보공개 명령 재결. 그죠? 정보공개 명령 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됩니까? 49조 2항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처분 의무 인정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불이행했을 때 방법 어디 있었어요? 50조 1항에 있었죠. 그죠? 50조 1항에서 직접 처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여기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정보 공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직접 정보 공개 제기를. 직접 정보 공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바로 위에 있었던 형성 제기를 못하는 거랑 같은 이유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권리구제 한계가 등장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설문 3번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심판의 권리구제 한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마지막 설문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인용 판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한다 이거죠. 그럼 우선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는 얘기부터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재처분 의무 인정된다라는 얘기 2번입니다. 행정선법 30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학능력시험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끝내 공개 또 안 하면 어떡할까? 간접관계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간접관계.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판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 간접관계 옆에다 써놓으세요. 예,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권력분리 원칙. 권력분리 원칙. 오른쪽 화살표 직접관계 X. 행정소송에서는 직접관계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CF. 예, CF는 뭐예요? 예, 행정심판법 51조. 50조 1항. 예, 행정심판법 50조 1항. 그건 뭐 있어요? 직접강제 규정 있죠.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에 직접강제 규정. 그건 왜?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 없으니까. 같은 행정부 소송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간접강제 배상 명령 제도를 34조에 두고 있는데 적용 요건 보시게 되면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혀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다? 세 번째 줄에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밑에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등 오른쪽에 당연무효 동그라미 이것도 추가로 포함된다 이거예요.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했는데 무효 이것도 포함된다 이거죠. 기속력 위반입니다. 기속력 위반.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은 이제 판결의 효력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법적 성격 들어가도록 합니다. 심리적 강제 수단은 일뿐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판례에서 보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이거죠.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재처분 이행이 있으면 예, 심리적 강제결 목적 상실됐기 때문에 배상금 추심 제한이에요. 그렇죠? 배상금 추심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심리적 강제를 두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간접관계 요건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이고 성질은 예,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심리적 강제가 목적이다. 이걸 좀 써달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쟁송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부 다 해봤어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던 부분 예,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머리 회전시켰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판서해드렸던 거 있죠? 예, 그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쫙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출제 가능성 높은 분이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5회 행정고시 문제 정보공개와 관련된 쟁송수단 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